네, 안녕하십니까. 저 몰레큘러 디바이스의 김세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웨비나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신약 개발과 임상 성공률을 높이는 플레이트 기반의 최신 분석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신약 개발을 위한 비임상 노하우와 신약 개발의 제한점,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최신 분석법을 소개해드리며 각 분석법의 어세이의 적용 및 예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몰레큘러 디바이스의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약 개발의 과정은 최소 10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제한점과 신약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100%의 성공이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힘든 부분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 개발자와 공정 개발자의 포커스와 니드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약간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연구 개발자의 포커스를 보면 연구 개발자는 타겟 물질을 스크리닝할 때 하이 이피커시가 있고 로우 토시서티가 있으며 스테빌리티를 가진 타겟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개발자 역시 이러한 타겟 물질을 가지고 하이 센시티비티를 갖고 있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으며 스테빌리티가 있는 타겟으로 좀 더 빠른 시간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개발자의 포커스는 하이 센서티빌리티와 스테빌리티를 가진 타겟을 스크린하는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에 HTRF, 알파 스크린, FP 또한 그 칼슘 옥실레이션 및 칼슘 어스에 대한 방법에 대한 스크리닝 방법으로 좀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며 HTRF의 어세이에서는 사이토카인을 정량하는 방법을, 알파 스크린에서는 프로 인플라메이터리 컴파운드를 스크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FP 어세이 방법에서는 카이네이즈 어세이와 IgG 스크리닝 방법을 이외에 컴파운드의 타겟 물질과 컴파운드를 처리를 했었을 때 칼슘의 시그널링 변화에 의한 칼슘 어세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존의 엘라이저 방법으로 항원과 항체 반응에 많이 사용을 하셨다면 이렇게 어드밴스드한 어세이는 기존의 엘라이저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테이블의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엘라이저 방법은 토탈 러닝 시간이 5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푸드 스크리닝 방법으로 제시되는 TR-프렉과 알파 스크린 FP는 토탈 러닝 타임이 2시간 내외로 기존의 엘라이저의 토탈 러닝 시간보다 짧게 소요가 되며 워싱 스텝이 없다라고 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존의 엘라이저 방법과 비교를 하였을 때 TR-프렉과 알파 스크린 FP는 어큐러시와 스테빌리티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R-프렉과 알파 스크린 FP는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을 진행할 수 있는 제약이나 벤처에 좀 더 타겟팅할 수 있는 스크리닝 방법으로 제안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의 과정을 살펴보면 신약 개발은 기초 탄생 및 원천 기술 연구를 기본으로 개발 후보 물질을 선정하고 전인산 시험을 거쳐 인산 시험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신약 허가 및 시판에 이르는 총 5개의 신약 개발 과정으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 탐색 및 원천 기술 연구에서는 타겟을 선정하고 검증하는 그러한 연구 부분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타겟을 스크리닝하는 과정을 주로 포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스크리닝한 그런 타겟을 가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선도 물질을 도출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렇게 도출된 선도 물질을 가지고 전 임상 시험 단계에서는 물질의 유효성과 독성을 검증하는 시험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전인상 시험을 거친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유의성 있는 결과가 확인되는지 인상 시험을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신약이 승인이 되면서 시장에 출시가 되는 총 5단계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렇게 선정된 타겟을 제어하는 물질을 찾는 작업인 그 스크리닝 과정과
또한 도출된 후보 물질의 유효성과 독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신약의 개발의 필요성은 코로나와 같은 신종 질병 및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제의 개발이 좀 시급한 상황이고, 또한 이러한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도입 및 선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할 때 있어서 적합하고 유효성 있는 스크리닝 방법이 요구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개발의 한계점은 연구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에 성공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전임상과 임상에서 많은 후보 물질들이 체내 흡수와 대사 과정에서의 예상치 않은 문제 때문에 많은 부작용 등으로 탈락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는 포인트는 가능성이 낮은 선도 물질과 후보 물질을 탈락시키는 것을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도 물질을 개발하는 방법인 그 스크리닝 방법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포인팅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수의 화합물을 스크리닝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곳에 포인트를 두면서 신약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고효율의 스크리닝 방법을 위해서는 HTRF나 알파 스크린, FP 방법을 통해서 어큐러시와 센시티비티를 높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끔 하는 스크리닝 방법의 제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렇게 제시된 방법으로 코스트를 절감시키고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HTRF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RF의 타겟은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인플라메이션 팩터나 아니면 전염증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팩터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며, 이러한 타겟을 기본으로 하여 HTRF를 사용하여 사이토톡시시티나 사이토카인을 정량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HTRF에 사용되는 웨이브랭스는 익사이테이션이 320나노미터 파장대를 사용하며 에미션은 620나노미터 그리고 665나노미터의 파장대를 사용하여 HTRF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플로로센스와 측정을 하였을 때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기존의 플로로센스는 실제적으로는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HTRF는 란탄계족의 유로피엄 다이를 사용함으로써 에미션 시간을 좀 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고, 두 가지의 비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감소시키면서 좀 더 높은 민감성이 있는 타겟에 대한 디텍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HTRF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HTRF는 유로피엄 또는 털비듐, 사마리움과 같은 란탄계족 다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란탄계족 다이의 특징은 에미션 방출 시에 좀 오랜 시간 동안 현경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의 비드인 도너와 억세트 비드를 사용하여 HTRF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두 가지의 비드에 의해서 백그라운드에 대한 시그널을 낮추고 좀 더 안정적으로 고감도의 디텍션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HTRF에 사용할 수 있는 어세이는 각 제조사에서 나오는 어세이에 따라서 HTRF, 란스라고 하는 어세이로 적용이 될 수 있고, 각각의 제조사에서 만들어내는 어세이 키트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너와 억세터의 비드의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어세이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시약에 대한 도너와 억세트 비드를 사용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TRF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RF는 도너와 억세터의 두 가지 비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맨 먼저 강원에 의해서 도너가 익사이테이션 되면 익사이테이션 된 도너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며, 이 에너지가
억셉터 비드로 넘어가게 되면서 타겟 바인딩을 만났을 때, 타겟 물질을 만났을 때 근접거리에서 바인딩되며 프렛을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원하는 형광을 디텍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어세이 방법이 TNF-알파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디텍션하는 방법에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 TNF-알파의 사이토카인 디텍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며 TNF-알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TNF-알파는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고 염증 반응과 각종 질병에 관여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이토카인은 캔서 같은 것에 키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티튜머 이뮤 리스판스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TNF-알파를 디텍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안티바디를 사용하고 이 두 가지 안티바디는 유로피움 크립테이트의 안티-TNF-알파가 라벨링된 안티바디와 XL665 또는 D2의 안티-TNF-알파가 라벨링된 업세터 비드를 사용하여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TNF-알파와 안티바디가 바인딩하게 되면 도너와 억셉터 사이에 에너지 준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억셉터에 있는 형광 파장대를 리딩함으로써 결과를 디텍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시는 세포 내에 있는 CAMP의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HTRF로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AMP는 GPCR 시그널링의 세컨 메신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간드가 실제적으로 GPCR에 바인딩하게 되면 컨포메이션 체인지에 의해서 리셉터와 G 프로테인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활성화된 리셉터와 G 프로테인에 의해서 아데닐 사이클레이즈에 의해서 CAMP가 업레귤레이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업레귤레이션 된 CAMP는 세포 내에서 발생하게끔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D2로 라벨링된 CAMP는 경쟁적으로 바인딩을 하면서 세포 내에 있는 CAMP는 증가를 하고 애초에 프렛이 되어 있던 CAMP는 감소하는 결과로서 측정을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다음은 알파 스크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스크린은 HTRF와 마찬가지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타겟을 하고 있으며 전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팩터에 대해서도 디텍션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슈 데미지와 같은 항염증성 그런 물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알파 스크린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며 알파 스크린에 사용되는 웨이브랭스는 익사이테이션 680 나노미터, 에미션 520에서 620 나노미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알파 스크린의 강점은 사이토카인 정량과 같은 좀 빠르고 좀 고감도의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알파 스크린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알파 리사라고 하는 스크리닝 방법이 있으며 저는 오늘 이 알파 리사 스크리닝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파 리사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타겟팅하는 물질은 사이토카인이 되겠으며 이러한 사이토카인을 이용하여 안티 인플레메이토리 컴파운드인 시아노박테리아의 프랙션을 스크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이러한 안티 인플라메이토리 팩터에 관련된 컴파운드는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스크리닝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파 리사에 사용할 수 있는 웨이브랭스는 익사이테이션 680 나노미터, 에미션 520에서 620 나노미터의 웨이브랭스를 사용하고 알파 리사를 사용했을 때의 강점은 셀 로스를 최소화하며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파 스크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세이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스크린 역시 HTRF와 마찬가지로 억셉터와 도너 두 가지의 비드를 사용하는데 처음에 강원에 의해서 도너 비드가 680 나노미터에서 익사이테이션 되게 되면 싱글렛 O2가 발생하게 되고 이 싱글렛 O2가 억셉터 비드에 전달이 되면서 억셉터 비드에 있던 형광으로 디텍션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알파 리사 방법을 통해서 TNF 알파를 프리피케이션하고 전 연증성 물질을 디텍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트를 사용해서 휴먼 사이토카인 TNF 알파를 익스프레션 시킨 후 이스트 컬처를 통해서 프로테인을 획득합니다. 이렇게 획득되어진 프로테인은 알파 리사를 통해서 로우 피코몰랄 레벨의 그 프로테인으로 좀 디텍션을 하게끔 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로 ML, MBEC이라고 하는 셀에서 TNF 알파를 처리하셨을 때 전 염증성 물질인 IK1과 인터로킨 8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TNF 알파를 용량별로 처리했을 때 전 염증성 물질인 IK1과 인터로킨 8이 용량에 따라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아노박테리얼 프랙션을 이용한 안티 인플라메이토리를 좀 스크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전 연증성 질병에 관련된 그러한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컴파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아노박테리아를 HL, MBEC 셀에 여러 프랙션으로 나누어서 처리한 이후에 동일한 양의 TNF 알파로 자극시켰을 때 전 연증성 물질인 ICAM1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파 리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결과에서처럼 프랙션 871.6에서 ICAM1과 인터루킨 8이 실질적으로 감소를 해왔으며 이러한 결과로 시아노박테리아의 프랙션 871.6은 안티 인플라메이토리에 효과가 있는 컴파운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플로리센스 폴라리제이션의 FP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P의 타겟이 되는 부분은 카이네이즈나 프로테이즈, GPCR 연구, 뉴클리어 리셉터에 해당하는 타겟을 디텍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타겟을 이용하여 엔자임 액티비티와 같은 부분을 측정할 수가 있고 또 프로테인 안티바디 바인딩과 리셉터 라이간드 인터액션에 관련된 부분을 측정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제적으로 FPA 리에이전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웨이브렌스가 사용될 수 있지만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파장대는 익사이테이션 485나노미터, 에미션 525나노미터 파장대를 사용을 하십니다. 이런 FP의 강점은 실제적으로 라벨링된 펩타이드가 5,000달톤 이하의 그런 작은 몰레큘이라면 FP에서 어세이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 FP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P는 트레이서라고 하는 메탈 컴플렉스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트레이서는 실제적으로 바인딩이 되기 전에는 로테이션이 자유롭고 빠르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레이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겟과 바인딩 되었을 때 움직임이 느려지고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평강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투과될 때 나타나는 그 양을 디텍션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FP의 원리로서 IMAP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프로테이즈를 어세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즈 어세이 방법은 실제적으로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하는데요. 이 서브스트레이트는 클리비지 사이트를 포함한 플로로센트 포스포펩타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테이즈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포스포리레이션 된 절편과 나머지 부분으로 각각 나뉘게 되며 이때 IMAP이라고 하는 트레이서가 포스포리레이트된 서브스트레이트와 반응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FP에 의해서 디텍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IMAP 프로테이즈 어세이로 카테신 B와 팍페인, 그다음에 안티페인에서 각각의 FP에 의해서 어떠한 엔자임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테이즈를 이용한 대표적인 어세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AP 포스포디에스테레이즈 어세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 PDE는 실제적으로 CAMP와 CGMP의 포스포디에스테레 본드를 디그레데이션하는 엔자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PDE는 실제적으로 심장병과 뭐 우울증, 치매에 관련된 여러 질병에 관련이 되어 있는 엔자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PD를 디텍션하기 위해서 맨 처음 그 메탈 컴플렉스에 포스페이트가 바인딩 되어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으며 이런 서브스트레이트가 PD라고 하는 엔자임과 같이 바인딩이 되면 몰레큘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IMAP이라고 하는 트레이스와 바인딩이 되면서 FP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FP를 활용한 다른 방법은 IgG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벨리타 타이터 어세이를 사용하여 IgG의 메저먼트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96의 플레이트에 IgG 바인딩 펩타이드인 프로테인 G가 코팅되어 있고 이러한 프로테인에 샘플을 에딩시켜 리서스펜드하고 바인딩 시켜진 이후에 실제적으로 안티바디와 결합이 되었을 때 이 몰레큘의 반응이 느려지게 되면서 평강에 의해서 같은 곳으로 투과되는 원리에서 IgG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IgG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HPLC나 설페이스 인터페로메트리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엘라이저 방법을 사용하여 디텍션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리터 타이터 어세이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IgG를 디텍션 하실 때 좀 더 빠르고 하이 센시티비티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존의 설페이스 인터페로메트리와 엘라이자, HPLC의 방법과 발리타 타이터를 이용한 IgG를 측정하였을 때의 테이블입니다. 실제적으로 발리타 타이트 어세이 방법을 사용하여 IgG를 측정하였을 때 토탈 러닝 타임이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서 짧았으며 샘플 볼륨 또한 최저의 볼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IgG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패스트 카이네틱 어세이를 이용한 칼슘 정량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레큘러 디바이스의 퓨라트 칼슘 어세이 키트는 우리가 어떤 타겟의 컴파운드를 처리했었을 때 칼슘에 대한 시그널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키트이며 테크놀로지는 퓨라트 다이라고 하는 다이를 사용하여 패스트 카이네틱 어세이로 칼슘에 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약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워싱 스텝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코스트를 절약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라트 칼슘 키트에 대해서 맨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 타겟과 칼슘 이온이 바인딩 되지 않는다면 380 나노미터에서 디크리즈하는 그런 그래프 곡선을 보이고 실제적으로 칼슘이 바인딩 되었을 때 시그널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칼슘에 대한 컨센트레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퓨라트 칼슘 키트는 기존의 자사가 가지고 있던 워싱 키트와 PD 키트와 비교했었을 때 굉장히 높은 하이 시그널 윈도를 보이면서 칼슘 어세이를 하는데 좀 더 민감하고 스테빌리티가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칼슘 어세이에 적용할 수 있는 키트로는 플리퍼 칼슘 어세이 키트가 있습니다. 플리퍼 칼슘 어세이 키트 또한 아이온 채널이나 칼슘을 디텍션할 수 있는 방법에 사용되고 패스트 카이네틱 어세이 방법으로 칼슘을 디텍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칼슘 6 어세이 키트는 칼슘 6와 칼슘 6 QF라고 하는 두 가지 키트로 구분이 되며 각각의 키트는 셀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플리퍼 칼슘 6 리에이전트는 어데런트한 셀에서 적용이 가능하시고 칼슘 6 QF 리에이전트는 서스펜전 셀에서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두 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마스킹 다이를 사용하여 익스트라셀룰라에 있는 칼슘에 대한 블로킹을 실시를 하여 실제적으로 백그라운드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플리퍼 6 키트를 사용한 어세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칼슘 6 어세이 키트는 어태치된 셀과 서스펜전된 셀 두 가지 타입으로 셀을 준비를 하여서 실제적으로 이 두 셀에 다이를 로딩시켰습니다. 다이를 로딩시킨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어고니스트나 안타고니스트를 처리하여 실제적으로 도주 리스판스와 IC50, EC50이 어떻게 변하는지 소프트웨어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파란색과 노란색의 그래프가 칼슘 6와 칼슘 6 QF를 사용하셨을 때 칼슘 시그널링이 변화하는 곡선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두 곡선은 타사와 대비하였을 때 칼슘 시그널링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플리퍼 칼슘 6 어세이 키트는 타사와 자사의 칼슘 5 키트와 비교했을 때 칼슘 시그널링에 대한 하이 윈도우를 보여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독성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성 평가는 칼슘 옥실레이션이라고 하는 어세이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칼슘 옥실레이션은 시파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파는 FDA에 의해서 우리가 발견한 타깃 스크리닝에 대해서 이 신규 물질이 안정성과 유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의 하나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견된 신규 물질들이 심장의 허그 채널을 블러킹하여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오프 타겟 이펙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파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선생님들이 타겟 물질에 대한 독성 평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실제적으로 이 시파 프로젝트는 기존의 동물 세포에서 독성 평가를 하던 부분을 iPSC를 이용해서 인비트로 모델 시스템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비트로 모델 시스템에서 iPSC를 이용한 약물의 독성 평가를 시험하여서 칼슘의 옥실레이션 시그널을 좀 디텍션할 수 있는 방법을 뒷부분에서는 소개해드릴 예정이며 저희 이러한 칼슘 옥실레이션은 몰레큘러 디바이스의 플리퍼라고 하는 장비와 스크린웍 픽 프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 실제적으로 픽의 빈도와 픽의 높이 등을 실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툴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파 프로젝트는 사람에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시험 물질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재분국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부정맥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을 얘기하며 이러한 시파 프로젝트는 칼슘이나 나트륨, 칼륨에 대한 시그널링을 디텍션하여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동물 실험을 진행을 했을 때 동물 시험의 윤리적인 문제 및 종 특이성 문제로 실제적으로 이러한 시험 동물을 이용한 독성 평가 기술은 인체와 좀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 유래 줄기세포를 활용하여 좀 진행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는 테이블의 컴파운드는 실제적으로 시파에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컴파운드에 대해서 나열해 놓은 부분이고 이러한 각각의 컴파운드는 각 컴파운드에 따라서 메커니즘 액션 부분이 다르며 픽 프리퀀시가 다르게 측정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아이셀 카디오마이스트를 사용한 칼슘 옥실레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은 몰레큘러 디바이스의 얼리톡스 카디오 톡시서티 키트를 사용하고 플리퍼라고 하는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iPSC라고 하는 카디오마이사이트는 인간 유래 심근세포라고 알려져 있으며 제조사에서는 이미 분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iPSC 카디오마이사이트는 냉동 상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해동 후 배양을 통해서 형태학적으로 삐죽하게 자라는 모양을
확인하신 이후에 실제적으로 컴파운드를 처리하여 칼슘 시그널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칼슘 옥실레이션을 측정하였을 때 각각의 서로 컨트롤 대비 각각의 서로 다른 안티캔서 컴파운드를 처리하여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니틴이 파클라탁세, 독소루비신의 세 종류의 안티캔서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심장의 빈도와 폭의 빈도와 그 높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을 하였고 실제적으로 수니티닙에서는 심박수의 변화 또는 심박동의 간격이 컨트롤과 비교하였을 때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컴파운드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장에서 부정맥을 일으키는 허그 채널을 블로킹할 수 있는 그런 컴파운드들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적으로 신규 그 약물을 개발하실 때 이러한 타겟 물질이 이러한 부정맥과 어느 정도 독성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니티닉과 파클리탁셀, 독소로비신이 실제적으로 픽 프리퀀시와 픽 하이트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는지 그래프에서 보시면 수니티닙 같은 경우에는 수니티닙의 양이 증가할수록 픽 프리퀀시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고 또한 이 수니티닙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픽 하이트가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HTRF, 알파 스크린, FP, 그다음에 칼슘의 디텍션은 몰레큘러 디바이스의 i3X, ID3와 ID5, 플렉스 스테이션 3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디텍션을 하실 수가 있으시며 ID3와 ID5, i3X는 울트라 쿨드 포토 PMT 디텍터를 사용함으로써 백그라운드를 감소시켜줘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대해서 좀 더 어큐레이티가 높고 센시티비티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입니다. 또한 칼슘 옥실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플리퍼라고 하는 장비이며 이러한 플리퍼는 칼슘 옥실레이션뿐만 아니라 칼슘 플럭스, 그다음에 또한 GPCR, 포타슘 어세이에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그 독성 실험에 이용할 수 있는 칼슘 옥실레이션뿐만 아니라 카디오마이사이트 스크리닝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장비와 그런 어세이 방법과 더불어 GX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실제적으로 신규 약제를 개발하고 학생들께서 이러한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GXP를 통한 그 프로토콜 과정과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과정들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으며 각각의 개발 과정에 있는 승인 단계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오딧을 진행하셨을 때 좀 더 명료한 오딧을 적용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툴로서 GXP가 좀 더 신규 개발을 하는데 좀 체계화된 소프트웨어의 툴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